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에 사는 60대 여성이에요. 여자는 젊어서 남편 그늘에 살고 늙어서는 자식 그늘에 산다는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삶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지난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의 제 선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딸과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고마운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가슴 한켠의 추억으로 남은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행복했던 시절 얘기를요. 저는 13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에 얹혀 살았어요. 4살 위 언니는 큰 고모 댁에서 살았고 저는 막내 고모 댁에서 살았죠. 우리 자매가 다시 만나 함께 살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언니가 저를 데리러 왔거든요. 이젠 나도 돈을 버니까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우리 둘이 살 수 있어. 언니는 저와 헤어지던 날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더라고요. 거기에 큰 고모 내외가 돈을 보태주셔서 사글세 빵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 자매는 헤어진 지 5년 만에 함께 살게 되었어요. 얼마 안 되는 언니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에 제 등록금까지 내려니 늘 쪼들리는 생활이었죠. 그래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우리 자매가 함께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는 바랄 게 없었어요. 저는 얼른 졸업해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리고 드디어 상고를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요즘과는 달리 당시의 격리는 사무실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미스 김이라고 불렀죠. 마치 다방 레지 부르듯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쉽게 불러댔어요. 미스 김, 커피 한 잔 타와. 미스 김, 가서 담배 한 갑 사와. 미스 김, 나랑 연애할래? 사소한 심부름부터 시답지 않은 농담까지 들어가며 일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저축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물 흘러가듯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은행에서 직원들 월급을 출금해 오던 길이었는데 차도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서더니 글쎄 제 공금 가방을 채가지 뭐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반항도 못하고 가방을 뺏긴 저는 그저 소매치기야! 소리만 질렀어요. 그때였죠. 어디선가 음료캔이 날아들더니 소매치기의 머리통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 바람에 소매치기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엎어졌고 오토바이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박살이 났어요. 저는 달려들어 소매치기한테서 공금 가방을 잽싸게 뺏어 들었죠. 그리고는 쓰러져 있는 소매치기를 향해 발길질을 해댔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이게 무슨 돈인 줄 알아?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한 우리 회사 사람들 월급이란 말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난 회사도 잘린다고. 분한 마음에 한참을 발길질을 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으며 말리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제 또래의 남자였어요. 그만해요.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요. 살인범으로 감옥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살인범이란 말에 몸이 굳어버렸죠.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곤 피식 웃더군요. 다행히 헬멧을 써서 머리는 안 다친 것 같고 찰과성 정도니까 그쪽이 감옥에 갈 일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놀란 토끼는 안 해도 돼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에 저는 긴장이 확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돈을 잃어버렸으면 어쩔 뻔했나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져서 꺽대며 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제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째려보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난처한 표정의 남자는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사람들 신고로 순경이 달려왔더라고요. 소매치기는 순경한테 끌려갔고 저랑 남자도 파출소로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서야 모든 일이 끝이 났어요. 알고 보니 소매치기한테
음료캔을 던진 사람이 이 남자더라고요. 파출소 순경 말에 따르면 이 남자 아니었으면 회사 공금을 몽땅 털렸을 거라며 평생 은인으로 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은인이고 나발이고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나눠주는 게 급선무여서 고맙다는 인사만 넙죽하곤 그대로 회사로 달려갔어요. 회사에 도착해보니 회사는 회사대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경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할 참이었죠. 부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버럭 화를 냈고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부장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부장님은 엉망이 된 제 모습을 보시고는 더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일은 무사히 끝이 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이른 아침 만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는데 회사 건물 앞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지 뭐예요. 저를 도와주었던 뿔테안경 남자였어요.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군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해요? 아니, 내가 소매치기도 잡아줬고 여자 울림 파렴치한이란 소리까지 들어가며 지켜줬더니 이렇게 쌩까요? 아,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미안해요. 미안한 거 알면 커피라도 한 잔 사요. 노른자 동동 띄운 쌍화차면 더 좋고. 그 남자의 닭달에 못 이겨 그 주 일요일에 우린 명동에서 만났어요. 남자는 커피는 됐다며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쉘브르라는 라이브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딱 봐도 그곳을 찾은 손님 대부분이 대학생인 것 같았어요. 어려운 팝송도 잘들 알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앉자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Y대 의대생이라더군요. 적성에 맞아서 의대에 간 건 아니고 부모님이 모두 의사라서 자기도 어쩌다 보니 의대에 가게 됐다고요. 남자는 한참을 자기가 좋아하는 책과 음악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이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라면서요. 저한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나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통기타와 맥주, 청바지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괜히 몸에 안 맞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맛본 맥주에 취했는지 아니면 부모 잘 만나 청춘을 즐기는 대학생들한테 셈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쑥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남자한테 소리를 쳤죠. 그러니까 날 여기 데려온 이유가 잘난 대학생들은 이러고 논다고 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 나 상고밖에 못 나왔다. 일찌감치 조실부모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니들처럼 이러고 흥청거릴 여력도 없어. 여기서 니들이 마시는 맥주 몇 잔 값이 우리 언니랑 나 일주일치 반찬 값이야. 난 너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비틀즈? 밥 딜런? 난 그런 건 몰라. 그러니까 나 같은 애 앞에서 잘난 척 말고 네 친구들 앞에서나 잘난 척해. 소매치기 잡아준 대가로 맥주값은 내가 내고 간다. 저는 가게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하필 추적추적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명동 성당에선 주말 미사가 끝났는지 신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인파에 휩쓸린 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걸었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세웠어요. 뿔테 안경 남자였죠. 얼마나 달렸는지 숨을 몰아쉬더군요. 명희씨,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요. 난 그저 명희씨도 하루쯤은 또래 친구들처럼 즐기고 살길 바랬어요. 파출소에서 명희씨 사정 얘기 듣고 내 자신이 창피했거든요. 부모 덕에 돈 한 푼 안 벌고 많은 걸 누리고 살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던 내가 너무 한심해서요. 그래서 명희씨한테 선물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이렇게 보내도 된다고 말해주려고요. 그리고 이 돈은 가져가세요. 선물을 하고 돈을 받을 순 없으니까요.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주제 넘었어요. 사실 저는 가게를 나오던 그 순간부터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타인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옹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와 사과까지 하니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주책 없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뭐예요.
남자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웃음을 참으며 괜한 헛기침만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그쪽한테 커피 사려고 가져온 돈이니까 대신 칼국수 살게요. 저는 남자를 이끌고 명동 골목 후미진 곳에 있는 칼국수집에 들어갔어요. 칼국수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그릇에 코를 박고 정신없이 칼국수를 먹어치웠죠. 언니랑 몇 번 갔던 곳인데 그날따라 칼국수가 유독 맛있더라고요. 비 때문인지 같이 먹은 사람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날 칼국수집에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우리는 그날 이후 연인이 되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대학생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반가워하면서도 내심 걱정을 하더군요. 난 네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학벌도 그렇고 사는 형편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 저도 언니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걱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있는 집 부모들과는 달랐거든요. 교양 있고 따뜻한 분들이셨죠. 제가 언니랑 둘이 사는 처지를 아시고도 눈치를 주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매가 기특하다시며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어른 손이 필요하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하라고도 하셨죠. 자식이 형석이 하나뿐이라 늘 적적했는데 명희가 이렇게 와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참에 그냥 내 딸하지 않을래? 그 말에 남자친구는 질색을 했어요. 엄마 딸이라니? 그럼 내가 명희랑 결혼 못하잖아. 며느리면 또 몰라도. 이 녀석아, 누가 결혼하지 말라니? 네 엄마 말은 하루 빨리 결혼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란 소리지. 교제한 지 2년이 넘어서고부터는 아예 우리 결혼은 기정사실화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렵 군입대 영장이 나왔죠. 사실 의대생이라 입대를 미룰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갈 거 후딱 끝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그냥 가기로 했죠. 하지만 입대 날짜가 다가오니 연기를 할 걸 그랬나 후회를 하는 눈치였어요. 명희야, 너 정말 나 기다려줄 거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평생 재수없다. 그러니까 나 꼭 기다려야 돼. 혹여 제가 변심할까봐 어찌나 애처럼 안달을 하던지 귀엽기까지 했어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고작 3년인데 내가 그깟 걸 못 기다릴까봐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전쟁이 나서 영영 못 보게 돼도 난 너 기다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훈련소로 들어가는 남자친구 앞에선 큰 소리를 쳤지만 돌아서는 순간부터 집으로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아마도 비극적인 사건을 예견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남자친구가 훈련소에 들어가고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로 저를 찾는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 아버님이었죠. 훈련 중에 사고가 났는데 남자친구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 길로 저는 조퇴를 하고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듣기로는 훈련 중에 넘어지면서 강목에 박혀있던 못에 다리를 다쳤다는데 병실에 들어가 보니 다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은 군병원 의사한테 상태 설명을 들으러 나가셨고 어머님은 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자 오열을 하셨어요. 저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제가 걱정할까봐 희미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들어오신 아버님은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녹슨 못이 뒤꿈치에 박혔는데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해열제 처방으로 버틴 탓에 파상풍과 폐혈증까지 와서 오늘을 버티기 힘들 것 같다고 하셨죠. 그 말에 어머님은 주저앉으셨어요. 저 역시 온전히 서 있기가 힘들었고요. 하지만 생떼 같은 아들을 잃게 생긴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제 아픔이 비교나 되겠어요? 그래서 한 발 뒤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 남자친구 부모님과 저는 병실에서 남자친구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죽기 전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저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죠. 그리곤 새벽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 첫사랑과 이별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남자친구의 영정을 지켰어요. 그리고 49째 날 남자친구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명희야, 우리한테 넌 딸이나 친배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주렴. 이제 형석이 있고 좋은 남자 만나 사랑받고 살아. 더는 우리 찾지 말고. 알겠니? 널 위해서라도 우리가 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언니랑 꿋꿋하게 잘 살아야 한다. 남자친구를 떠나보내고 49일 만에 저는 그의 부모님과도 이별을 했어요.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사탕의 달콤함을 알아버린 아이에게 사탕이 없는 세상이 너무도 잔인한 것처럼 제게도 형석 씨가 없는 인생은 너무도 잔혹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대로 형석 씨를 따라 갈까도 생각했었죠.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제 마음을 붙잡아 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제 뺨을 치기도 했죠. 하지만 순간뿐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명동거리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쉘브르, 그리고 칼국수집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가슴 한켠이 시려우면서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동안 넋을 놓고 산 탓에 생리가 끊긴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밥 짓는 냄새를 맡으니 구역질이 나지 뭐예요. 그런 저를 보고 주인집 아줌마가 누가 보면 꼭 처녀가 임신한 줄 알겠다며 혀를 차셨죠.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입대하기 전 하룻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더군요.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을 끙끙거리다 결국 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언니는 당장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언니 손에 끌려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 맞더라고요.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니 그날 임신이 된 게 확실했어요. 언니는 남자도 이미 죽고 없는데 애는 낳아서 뭐하냐고 지우자고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이 아이라도 품고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처녀가 애를 낳아서 뭘 어쩌겠다고. 부모 없이 자라서 몸뚱아리 함부로 골렸다는 소리밖에 더 들어? 죽은 남자 애 때문에 네 인생 망칠 거야? 명희야, 이번만큼은 제발 언니 말 들어. 제발 네 인생을 좀 생각하라고. 언니의 필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다녔고요. 하지만 7개월을 넘어가면서 배가 많이 불렀고 결국 얼마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했어요. 봉투를 붙이고 양말을 포장하고 인형 눈을 붙이는 일도 했죠. 출산을 반대하던 언니는 결국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너랑 나뿐인데 나마저 널 버리면 우리 명이 가여워서 어떡해? 그러니 나라도 네 편 해야지. 그래, 이렇게 된 거 낳자. 낳아서 언니랑 같이 키우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지나왔는데 이 일 정도 못 견디겠니? 그러니까 넌 잘 먹고 좋은 생각만 해. 철없는 동생 때문에 언니는 또다시 처녀 가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출산을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죠. 다른 산모들은 친정 엄마가 찾아와 옆에서 돌봐주었는데 저는 언니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저를 돌봐주었죠. 퇴원을 한 후엔 주인집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말로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끼니마다 잊지 않고 미역국을 챙겨주셨죠. 기저귀를 빨려고 수도가에 앉을 낳치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대신 빨아주셨고요. 몸을 추스르고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었을 땐 동네 아주머니들이 번갈아가며 딸아이를 봐주셨어요. 한 아이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셈이었죠. 제 딸은 온 동네에 여러 엄마를 두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형부는 언니랑 같은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이었는데
제 처지를 알고는 어린 제 딸을 많이 아껴주셨죠. 가령 유치원에서 재롱잔치를 할 때면 자청해서 일일 아빠 노릇도 해주었어요. 어린 가슴에 상처 입지 않도록 말이에요.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회사를 그만둔 저는 동네에 작은 옷가게를 차렸어요. 아이를 키우며 살자니 아무래도 업무 시간이 정해진 회사보다는 시간 활용에 용이한 장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사입을 하는 요령이 없어서 재고를 많이 떠안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요령도 생겨서 꽤 수입이 좋았어요. 첫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언니가 종종 가게를 봐준 덕분에 딸아이 교내 학부모 활동에도 지장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비록 반쪽뿐인 부모였지만 남들만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키웠어요. 다행히 딸아이도 잘 자라주었고요.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둔 딸아이가 느닷없이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의대가 아니라 간호학과에 간다고?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왜 바뀐 거야? 딸애는 아무래도 성적이 안 될 것 같다며 성적에 맞춰 간호학과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성적이 그렇다니 저도 더는 의대를 강요할 수 없었어요. 생각 같아선 재수를 시켜서라도 의대에 보내고 싶었지만 딸애가 재수는 죽어도 싫다고 뻗대는 통에 할 수 없이 딸의 뜻대로 간호학과에 보내게 되었죠. 딸애는 실습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 그런지 대학에 입학하고는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그래도 적성에 잘 맞는지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잘 버티더군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 피는 못 속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친 딸은 꽤 규모 있는 대형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한 1년간은 얼마나 바쁘게 지내던지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였죠. 간호사들 태움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혹시 내 딸도 병원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지만 딸아이 말이 자기네 병원은 그런 건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이사장님이 덕망 높은 분들이라 타 병원에 비해 직원 복지도 좋다면서요. 그렇게 딸아이는 그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 28이 되었죠. 주변에선 딸내미 시집은 언제 보낼 거냐고 선자리를 주선했어요. 내년은 아홉수라 안 좋다며 올해 안에 시집 보내려면 서둘러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딸애가 극구 싫다고 하지 뭐예요. 솔직한 심정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 가능하다면 평생 데리고 살고 싶지만 딸의 인생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짝지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 저는 딸애를 설득하러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딸아이가 일하는 병동에 막 들어섰는데 글쎄 딸애가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랑 다정하게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저를 본 딸애는 정색을 하더니 남자를 밀쳐내더라고요. 당황한 남자는 그제야 저를 보고는 도망치듯 가버렸고요. 하지만 이미 제게 둘 사이를 들켜버린 딸은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귄 지 2년 좀 안 됐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 남자는 딸애보다 2살 위로 같은 병원 레지던트라고 하더군요. 인상도 괜찮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쇳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딸애한테 주말에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이미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터라 딸애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위가 오기로 한 날 아침부터 언니랑 장을 봐다가 음식 준비를 했어요. 형부는 남자는 남자가 봐야 한다며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걸 제가 극구 말렸죠. 일단 저 혼자 보고 싶었거든요. 이윽고 딸애와 예비사위가 집에 왔어요. 의사가운을 입었을 때도 멋있었지만 정장 차림도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지난번에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괜찮아요.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인사하러 왔으면 됐지. 나는 다른 건 안 바래요. 우리 나경이만 아끼고 사랑해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하는데 그간 살아온 세월이 떠올라 울컥하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결국 딸애한테 한 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예비사위는 제 딸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며 제게 장모님이라고 불러주더군요. 별거 아닌 호칭에 저는 또 울컥했고요. 그런 저를 보고 딸애가 놀리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예비사위가 돌아갔어요. 전 배웅하고 돌아온 딸애한테 사윗감이 참 마음에 든다고 했죠. 그랬더니 딸애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부모님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솔직히 걱정이야. 외아들이라서 부모님 기대가 크시거든. 게다가 의사 아들인데 왜 안 그렇겠어? 혼수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혼수는 제대로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사사위였는데 어지간한 혼수로 될까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남자 쪽 엄마가 병원으로 제 딸을 찾아왔다더라고요. 환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간호사 주제에 언감생심 의사 아들 넘보냐며 당장 자기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난리를 치고 간 모양이었어요. 딸애가 울먹이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 나 그때 그냥 의대 갈 걸 그랬어. 학비 때문에 포기하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랬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간 저는 딸애가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포기한 줄로만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의대 학비가 너무 비싸서 미안한 마음에 지레 포기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다른 집 엄마들처럼 똑똑했더라면 어떻게든 딸애를 의대에 보냈을 텐데 이 엄마가 무식해서 딸애의 미래를 망친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뜻밖의 손님이 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일단 만나보고 얘기라도 할까 해서 왔습니다. 나 재민이 엄마예요. 예비 안사돈이었어요. 예비 안사돈은 빚쟁이한테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가게를 살피더니 언짢은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데 혼수는 제대로 해올 수 있겠어요? 하나뿐인 딸인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듣자 하니 나경이 이모부가 땡땡은행 지점장이라던데 맞아요? 지 말론 자기를 딸처럼 예뻐한다던데?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비 안사돈은 제 물음엔 대꾸도 않고는 애들이 그렇게 원하니 결혼 문제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는 갔어요. 죽어도 안 된다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사돈이 형부를 찾아왔더라고 했어요.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 거액을 대출해 달라고 했다더군요. 형부가 담보도 약하고 신용 등급도 안 좋아서 대출은 어렵겠다고 했더니 조카 딸 의사 남편 얻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성질을 내고 갔다고요. 언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창피해서 혼났어요. 당장 형부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형부는 제 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깟 대출 나도 해주고 싶지만 그게 담보도 그렇고 어지간해야 말이지. 그나저나 대출 안 해준다고 나경이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형부 말을 듣고 보니 지난번 병원으로 찾아와 딸애를 망신 준 일이 떠올랐어요. 그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딸 가슴에 못 박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딸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안사돈이 찾아오지 않았냐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카랑카랑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순간 눈이 뒤집힌 저는 그 길로 딸애가 일하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상황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나무인이던 예비 안사돈이 제 딸의 앞에서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 뭐예요. 다가가서 보니 제 딸 옆에는 백발이 성한 노부부가 서 있더라고요. 예비 안사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노부인은 호통을 쳤어요. 의사 아들 둔 게 무슨 벼슬입니까?
의사 면허 앞세워 한미천 챙기고 싶은 거라면 당신 아들 데리고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세요. 우린 그딴 의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알아두세요. 한 번만 더 환자들 보는 앞에서 내 병원 간호사한테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당신 형사고발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비 안서도는 고개를 조아리며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부부의 모습이 왠지 낯이 익더라고요. 많이 늙긴 하셨지만 알 수 있었죠. 형석 씨 부모님이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갔어요. 제 목소리를 들은 노부부는 잠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내 알아보시더군요. 명희야. 어머님은 절 끌어안고는 울먹이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아무리 찾지 말라고 했기로서니 어쩜 연락 한 번 없었냐고 서운해 하시더군요. 네가 병원에 무슨 일이냐? 혹시 너 어디 아픈 거니? 그런 거야? 아니요. 딸아이가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해요. 나경아, 이리 와서 인사드려. 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셔. 제가 딸애를 소개하자 두 분은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곤 나경의 얼굴을 살피시더니 이내 눈에 눈물이 고이셨죠. 어머님은 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시며 어째 자꾸 눈이 가더라고. 그래서 저 여자한테 당하고 있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당신 손녀라니 놀랄 수밖에요. 형석이랑 눈이 똑 닮았구나. 손녀딸이 지척에 있었는데 이 할미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제 딸애가 병원 이사장 손녀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바로 예비 안사돈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모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딸아이는 28년 만에 아빠의 호적 밑으로 들어갔고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백인 부모님이 생겼으니까요. 오래전 내 딸로 살자던 어머님 말씀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실현이 된 거예요. 뒤늦게 완성된 우리 가족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로 애틋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게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현재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세요. 살아계시는 동안 그동안 못해드린 생신상과 자식 노릇을 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적어도 가슴에 한은 안 남을 테니까요. 시부모님도 오랜 시간 적막한 집안에서 두 분만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손녀딸과 며느리가 들어와 북적이니 매일 살맛이 난다고 하셨더랬죠. 조금 더 오래 사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현재 병원은 두 분의 유언에 따라 제 딸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참, 제 딸과 결혼할 뻔했던 예비 사위는 제 딸이 이사장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얼마 뒤 병원을 그만뒀어요. 자기 엄마가 한 짓 때문에 창피해서 병원에 있을 수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느덧 마흔을 앞둔 제 딸은 여전히 미혼으로 살고 있답니다. 제 꿈을 찾아 뒤늦게 의대에 들어간 탓에 결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덕분에 3대째 의사 집안의 명맥은 이었지만요. 4대는 어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제 딸, 그것만으로 자랑스럽고 자신이 행복해야 하니 저도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